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양학 시간이고요. 영양학은 전체 문제가 220문제잖아요. 220문항 중에서 45문항으로 해서 식사요법하고 영양학 부분이 제일 문제 비중이 커요. 그래서 45문항이고 60번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15문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생화학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그 영양학에서 생화학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영양학에 해당이 되는 45문항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열량이잖아요. 그래서 열량 대사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열량하고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6대 영양소. 그러면 여기에 수분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모두 다 5문제 정도씩이 나와요. 그리고 열량대사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수분에서 1문제, 2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2020 영양소 섭취 기준, 섭취 기준에 해당이 되는 문제로 해서 평균 필요, 권장 섭취, 충분 섭취, 상한 섭취,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값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녀의 차이, 노인이 되었을 때 특히 더 섭취해야 되는 거, 임신부일 때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가 일반적인 영양학이었다. 일반 고급 영양학, 기초 영양학 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이어서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 파보세요. 그럼 25죠. 그래서 25에다가 30문제. 그래서 대략 여기에서 30문제에서 32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부분에서는 우리가 임신, 수유에 관련된 임신부, 수유부 관련된 것부터 나오는데 여기 문제가 이제 5, 6문제로 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임신, 수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1년 이내 아기들, 돌 전의 아기들을 영아라고 해요. 그래서 영아인 경우에 1에서 5개월로 나누고 6에서 만 11개월로 나누한 영아기가 있고요. 영아 다음에 유아기가 있어요. 유아기. 그래서 유아기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 2세, 그 다음에 3에서 5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아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해당이 되는 아동기가 있게 되면은 이건 만 나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6에서 8세, 그 다음 9에서 11세 고학년, 1, 2, 3학년, 3, 4, 5, 6학년 해당이 되는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면서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중학생 12에서 15세, 그 다음 12에서 14세, 그 다음에 15에서 18세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다음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성인기죠. 그래서 성인기가 생애주기에서 제일 길어요. 그렇죠? 생애주기에 제일 길면서 여기에서 이제 19에서 29세가 가장 완성이 되고 남녀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체력이 좋을 때. 그 다음 30에서 49세.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19에서부터 49까지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50에서 64세까지를 일반적으로 성인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인기의 경우에도 65에서 74세까지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 75세 이상 이렇게 해서 또 2단계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신 수유에서 영아에서부터 노인기까지를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2문제, 뭐 그 다음에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2문제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또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영양. 그래서 운동하고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1문제까지 포함시켜서 45 많으면 46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제일 비중이 큰 부분이 영양학 부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식품화학하고도 겹쳐요.
식품학하고도 겹치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하고도 겹쳐요.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게 되면 이거 여기 식품학 시간에 들었던 거다. 식사요법 시간에 들었던 거네. 영양학 시간에 들었던 거네 하면서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양소하고 관련된 대사 부분을 우리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임신에서부터 노인기까지 넘어오는 태아기에서부터 노인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한다. 마지막 한 문제는 운동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양학도 마찬가지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요점 정리해서 대신 이제 길게는 못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론 공부를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기가 요점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학 핵심 내용 콕 짚고 가기 11페이지 부분 보시면은 맨 앞에 영양학 나오죠. 그래서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해서 처음 순서 쭉 보시면은 제가 했던 순서들이에요. 탄수화물부터 시작해서. 자, 탄수화물부터 들어가 볼게요.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로부터는 전분, 섬유소 형태로 얻을 수 있고, 우리 몸속에는 바로 포도당이라든지 글리코겐 형태로 들어있게 돼요. 간의 글리코겐, 근육의 글리코겐. 그 다음에 여기 1번에서부터 나와 있는 순서가 큰 의미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근본으로 굉장히 중요하구나. 1g당 4kcal라고 했고요. 비율도 물어봐요. 에너지 적정 비율에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범위로 먹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잘 먹어줘야지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면역을 형성하는 데로 들어가서 체지오직이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온전히 도와주는 것을 단백질의 전략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은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지질을 분해를 해요. 지질을 분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케톤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케톤체 세 가지도 외우셔야 돼요.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뷰트레이트. 이 케톤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이 케톤체는 산성물질이에요.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몸의 pH가 산성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TCA 사이클 EMP 경로실 끝에 있었던 피루베이트 아세틸코에이가 바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려면은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화학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포도당이었던 것이 두 개의 피루베이트로 떨어지게 되고, 이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제일 끝에 있었던 TCA 사이클 제일 끝에 있었던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결합을 해야지 바로 시트레이트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없으면은 TCA 사이클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도 잘 물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아세틸코에이들끼리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된 물질들을 바로 우리가 케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적된 형태 아까 세 가지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뷰트레이트. 이 케톤체가 축적이 되면은 몸의 pH가 산성화되게 되면서 혼수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pH가 저하한다, 케토시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탄수화물, 당질 음식을 섭취해 주게 되면은 바로 케토시스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탄수화물을 100g 이상은 섭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하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최소한 100g 이상은 섭취를 해라 라고 했던 거. 다음, 탄수화물은 또 달달하게 감미료로서도 중요해요. 감미료로 해서 설탕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외우세요. 과당, 전하당, 서당이 설탕이에요. 설탕, 메가당, 갈락토즈, 유당 이런 순서로 해서 과전, 설포, 맥갈류 이렇게 해서 이 순서로 감미 순서가 있다라는 거. 우리 몸에 0.1%예요, 여러분들. 0.1%로 들어있다.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 다음 신장에서
원래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시 재흡수를 해요. 근데 160에서 180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가고 다 소변으로 쏟아져 나와 버리더라. 이걸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포도당 역치값은 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럼 160에서 180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핵산, RNA, DNA에서의 리보즈, 5탄당 혹은 데옥시리보즈, RNA의 리보즈, DNA의 데옥시리보즈, 5탄당의 구성물이기도 하고요. 글루코로닉 액시드로 해서 담즙성분으로 간 해독작용도 있다라는 거. 다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개짜리로 쪼개져야 돼요. 단당류.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쪼개진다. 자,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침에서부터. 침 속에 바로 푸티알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위에서는 pH가 안 맞아서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많은 작용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알파 아밀라제예요. 췌장에서 얘가 이제 2당, 메가당까지 2개짜리로까지 쪼개져요. 그렇게 되면은 2당, 바로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메가당을 쪼개는 소화효소가 말타제. 그 다음 설탕을 쪼개는 것이 슈크라제. 그 다음에 유당을 쪼개는 것이 락타제다라는 건데 이것들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장, 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당류 분해 요소들은 장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